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인턴 고민을 팍팍팍팍팍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민들 크잖아요. 우리 진로 고민이라는 것도 인생 전반의 부분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조금 잘게 쓰는 거예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인생이 복잡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잘근잘근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부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3부 인턴 이후에 여러분 입사 전략입니다. 인턴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취업이 목적이죠. 취업 성공을, 물론 여러분 창업을 하거나 더 큰 목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인턴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인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커리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취업 전략에서 보편적 성공 사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특수한 성공 사례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례를 더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보편적 성공 사례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보편적 성공 사례가 취업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수한 성공 사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느냐고요? 왜냐하면 보편적 성공 사례라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러니까 학점도 높고 어학도 점수도 높고 자격증도 많고 인턴 경험도 많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고 다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성공 사례에서 여러분 끼어서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터지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경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편적인 사례보다는 저는 조금 특수한 성공 사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좀 불리한 여건에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딛고 만약에 성공하면 본인이 특수하게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대단히 특수한 사례예요. 봉제 공장 직공으로 야간 대학을 나와서 지방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영광이지만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자랑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 여러분 평가가 안 좋을까 싶어서 그냥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례가 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특수한 사례가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각자의 영역에서 특수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특수하게 성공한 사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굳이 스펙을 쌓으려고 굳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굳이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취업이 되네? 저렇게 해도 취업이 되네? 뭐 하려고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써? 이런 풍토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모두 그런 특수한 사례로 성공으로 남으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자,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학능력, 자격증, 학벌? 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담자가 찾아오면 그 내담자의 정신 상태부터 이렇게 바라봅니다. 멘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는데요. 한 취업 박람회에 한 학생이 쭈삣쭈삣 하면서 제 앞에 섰습니다. 혹시 상담이 될까요? 예,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셨나요? 어디를 가고 싶어서 오셨나요? 했더니 그걸 몰라서 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했더니 4학년 2학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그러면 1, 2학년 때는 어딜 가고 싶으셨어요? 했더니
금융권을 가고 싶답니다. 제가 삼성전자부터 해서 금융권의 신한은행부터 해서 공공기관까지 한 200군데를 채용했는데요. 가장 스펙을 지금도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밝게 웃고 건물도 삐까뻔쩍하니까 좋은 것 같죠? 안에는 대단히 이제 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금융권 될까요? 금융권 되려면 나름대로 스펙이 필요한데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했더니 경력도 없고 봉사활동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없고 인턴도 없고 학점도 낮고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나 얻어놓은 게 하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될 것 같답니다. 그 다음은 어디 생각하셨어요? 했더니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도 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될까요? 했더니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당시에 28이니까 졸업하면 29이고 토익 시험이 점수가 나오면 3월달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손봐드리겠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한 번도 작성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조차 안 해봤다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의 지금 문제점은 뭘까요? 1학년, 2학년한테 물어보면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목표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 도전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의 상황으로는 금융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제 진작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청춘의 특권 중에 하나가 도전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좋아하는 직장이나 좋아하는 직업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도전한 다음에 그래야지 옥이라도 생기잖아요. 미리 지레짐작 포기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정신이 필요하고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4학년 2학기에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 토익 시험 딸랑 자격증 받아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라도 지금 당장 물론 금융권 대기업 지원한 다음에 안 되면 거기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되니까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등록금이 없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오느라 대학을 저도 29에 졸업했거든요. 갖춰진 스펙이나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동기생들이나 후배들보다도 연봉이 반토막으로 저는 입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부정적 이런 마음, 멘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기업에 이렇게 본부장으로 있을 때 개발 PM으로 지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첫 문장에서부터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연병할 국가에서 태어나서 미국 진출에 실패한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인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선뜻 채용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채용을 하려면 부르고 채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온 분에게 어떻게 면접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탈락을 하면 엄청난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 강사 천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실업률이 50%가 넘어가던 그 시기에 한 청년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오니까 바쁘신데 제 이력서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10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일을 한 달을
주시고 한 달은 급여를 안 받고 일을 해볼 테니까 그 다음부터 급여를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강사님이 기업 강의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기업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10년 만에 그 대기업의 임원까지 승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강의를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한 15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강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대상이 뭐 강의하면서 쉬운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장 사실 어려운 대상 중에 한 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40, 50대 실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실직까지 했고 이 실직은 거의 뭐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거든요. 죽음과 가깝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이야기 늘어놓으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딱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을 좋아하죠. 제가 1시간 정도는 그래서 아주 마인드가 중요하다. 물론 마인드가 중요하다 말로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삶에서 제가 마주쳤던 어려웠던 환경들을 어떻게 이제 거쳐왔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1시간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적나라하게 이제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강의 끝나자마자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알겠다. 그런데 나는 나한테 딱 유망한 직종 그런 거 하나만 찍어주면 좋겠다. 앞에서 강의한 사람이 한 27살짜리 강사님이 있었는데 중국에 이제 가서 보따리 장사하면 돈이 된다더라. 그런 것처럼 좀 유망지구 하나 찍어달라. 식은땀이 삐죽 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살의 강사님보다 못해졌고요. 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질문 반사 이렇게 딱 하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운전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운전학원을 10년을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했더니 나도 본인도 나름대로 대기업 주류 유통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왜 그동안에 20년 했던 일을 안 하고 운전학원을 했냐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이가 막 어려 보여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IMF가 닥쳐가지고 막 전부 다 일자리가 없었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때 너무 쉬운 선택을 한 거죠. 그냥 단순히 운전으로 기능으로만 취업을 해버린 거죠.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 거죠. 그래서 유망직역 자격증이다, 뭐다. 이게 꼭 20대하고도 다 비슷한 거예요. 뭐 유망자격증이다, 뭐가 좋다 하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해왔던 커리어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소규모 창업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적나라한 질문들이 다 날라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마인드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서커스 안에 코끼리를요 어렸을 때 길들이는 방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쇠말뚝에 탁 박아둔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아둥바둥 아무리 쳐도 못하게 만들어둔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서서히 커서 무게가 1톤 가까이 되는 어른 코끼리가 되는데요. 그런 쇠말뚝이 아니라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내가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난 안 되더라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섬마을에서 덩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얻어맞으면서 소돼지처럼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로 많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상담을 10대부터, 물론 주로 20, 30, 40대를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마음의 사슬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에는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그 외에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방대에서 안 돼, 학벌이 낮아서 안 돼, 자격증이 없어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이가 적어서 안 돼, 남자라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근무지역이 너무 멀어, 돈이 안 돼, 계약직이라서 안 돼, 이런 형태로 안 돼, 외모가 뚱뚱해서 안 돼, 키가 커서 안 돼, 키가 작아서 안 돼,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드러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뭘 하든 간에 가능성이 조금 낮겠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이 딱 막혀버립니다.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사슬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둔 마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방향성입니다.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 방향성이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목표나 잘못된 방향이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삶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보다도 그게 더 고통이 실제로는 더 큽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는 게 그게 이제 고통이거든요. 자, 제가 한 공공기관에 전체 채용 대행을 할 때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플레인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한 분에게. 여러 사람들에게도 받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서류 전형 전체를 다 했거든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이 다 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지금 스펙을 보면 나름대로 명문대고요. 공대 인기학과에다가 토익도 점수가 아주 높고요. 일본어도 제2외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있고 공모전도 하고 모든 게 조건이 좋아요. 몇 년만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학점이 보니까 3.49예요. 모집 공고해 보니까 3.5 이상이에요. 0.01이 모자라요.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면접 보고 나서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뜸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정 과장님, 누구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모집 공고에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3.5라고. 여기는 공기업이라고요. 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어린 것이. 확.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진로 방향이나 목표가 맞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준비를 해왔는데 그럼 못 본 거예요. 그럼 7년이나 봐왔다면 최소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그러니까 전년도 채용 공고만 봐도 모집 요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바뀌거든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0.01을 못 맞추겠습니까? 4학년이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했다라는 거예요. 막 나중에 읍수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삼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알아봐 드리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주 일관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융통성이 인간의 고도의 사실 지략이에요. 물론 융통성이 얄팍하게 여기저기 다 발휘하는 사람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나가다가 진짜 안 될 때는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똥꼬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한 대학에 제가 취업 전담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친구는 학과 사무실에 이제 후배들이 놀러 올 때마다 자신의 무용담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학교 생활을 안 했다. 난 수업을 과감하게 찢으면서 다녔지.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이 친구는 취준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스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토익을 보고 있거나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제가 이제 취업 전담 교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일관되게 꼼꼼하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꼼꼼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꼼꼼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꼼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도대체 꼼꼼하냐 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냐 했더니 취업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회계학과나 재무팀에 회계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꼼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다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보야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일부는 맞지만 그렇다라면 꼼꼼하다라면 네가 그 학점은 왜 3.1이고 토익은 600점대고 그 외에 그럼 자격증이라도 뭐라도 뭔가 나름대로 보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사 담당자가 왜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어떤 진로 목표를 점검을 했고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맨날 뻥행구라 이렇게 치는 걸 보니까 영업직이 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원은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영업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녹색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그 기업의 로고가 녹색이었거든요. 야, 초딩이냐. 녹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오렌지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빨간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용을 해봤느냐라고 하니까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고 내가 들어간다라면 어떤 걸 보완할 건지 어떤 걸 새로운 상품으로 드릴 건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 나중에 식사 함께 해요. 하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역시 꼼꼼하지 않게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작은 스킬,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녹색이 좋아서 지원했다, 입사 지원 동기를 그대로 썼다라면 아마 탈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보겠죠. 그 다음 하나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조금 숨은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커리 요리 만화를 보고 너무 이제 많은 감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만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주인공이 요리사가요. 잠깐 너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전율을 느끼고 나는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모님 반대를 막 극성을 부려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요리학과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항공기 기내식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이제 와서 차마 싫다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문의를 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게 쉽지만 어렵다라는 게 이게 메신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책이나 유튜브나 거기에서 본 어떤 대상이나 친인척이나 부모님이나 어떤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게 확률상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게 됐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잠깐 너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위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니까 요리로, 어떤 사람은 디자인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으로,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강의로, 교육으로, 뭐 영상으로, 각기 디자인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위안을 주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나친 환상을 여러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완벽한 이상향을 꿈꾸잖아요.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렇게 수지 씨처럼 예쁘고 착하고 나만 사랑하는 뭐 이런 사람들 꿈꾸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죠. 저희 공주님이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도 그렇고 또 직업도 뭐 천직을 찾잖아요. 내 적성과 흥미와 가치관과 비전에 다 맞는 일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물론 찾으려고 노력은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도 직업도 성공도 행복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진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만드는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나아가시면 굉장히 여러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면접 요령. 이렇게 여러분들 또 면접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몇 가지로 제가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두려워. 무서워. 진짜 겁이 나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오는 경우도 기골이 장대한 청년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되게 많이 눈물 흘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압박 면접을 못하게 해요. 기업에서 또 공공기관에서는 더더욱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팍 죽는단 말이에요. 무한도전에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보면 모의 면접을 봅니다. PD가 되기 위한 모의 면접을 보는데요. 유튜브로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국내 최고의 사실 연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 떠니까 우리가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을 잘 보려면요.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어쩌면 면접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살이가 모두가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면접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당당한 자세로. 사실은 두렵더라도 두렵지 않은 척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두려움지만 두렵지 않은 척 밝은 표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기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세상살이는 은근히 사실 기로 이렇게
압박을 면접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도 압박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받지 않고 5대5의 좁은 공간에 있으면 저절로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강하게, 물론 그렇다라고 남한테 막 싸울 듯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싸움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요. 상대가 원하는 대답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답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이게 첫 번째예요.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직무를 하는데 그 직무를 잘할 수 없다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IT 기술자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빅데이터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디자인 안 해보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카티아 다룰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중국 사업부 발령하면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저는 못해요,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전공을 했다든지 부전공을 했다라면, 별도로 공부를 했다라면 조금 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역량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입증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마지막으로 팀워크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요, 한국인의 화법은 되게 이제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법이 미종의 클라이막스에서 끝내려고 하는 습관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애드리브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럼 클라이막스에서 멋지게 끝내야지 하다가 아이고 깜빡했네. 가끔 이제 놓치거나 틀리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아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놓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면접에서는 더더욱 많이 놓쳐요.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까지 갈 때까지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불과 1분 이내에 거의 다 답변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필요로 할 때 클라이막스로 가는 결론을 이렇게 두 갈씩 화법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화법을 조금 여러분 습관적으로 면접할 때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n분의 1 합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n분의 1 합법이 뭐냐면요, 강점이 뭐냐, 우리 회사를 왜 입사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언급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정리된 느낌이 있는데요, n분의 1 합법은 여기 20초, 여기 20초, 여기 20초를 발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세 개를 언급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50초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을 제가 면접하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보시기 권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친구처럼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어떤 내 삶의 깨달음을 얻었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서 왜 없냐? 너는 간호학부에서 엔지니어가 되었잖아.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거야. 나이 30에도 너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하고 있잖아. 꼴찌에도 가까운 성적인데 국립대 들어온 게 어디야? 사범대 안정적인 걸 벗어나서 기계학도로 왔잖아. 너 100번의 도전 끝에 남들은 별것도 아닌 사회복무 요번을 너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왔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헬스 트레이너지만 자산 전문가, 넌 전공은 아니지만 자산 전문가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 저는 아무런 게 없어요. 아니야, 너 평탄한 삶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니.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단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1분 스피치를 기준으로 해서 30초 이내 하나의 에피소드, 90초까지 최대 에피소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정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60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스토리를 연습을 해보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삼각대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연습해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7번째는 그 이미지 언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이미지에 떠오르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는지를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똘끼 어린 유니폼 입고 야구가 좋아서 유럽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면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열정을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8번째가 상대가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얻을 이득을 먼저 언급하고 돈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안정적이니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글로벌 회사니까 복지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입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트렌디한 MZ세대라든지 G세대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문화들 알려줄 수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득에 초점 맞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할 때 저는 꼭 3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준비하면 그 말을 중간에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를 준비해놨다가 꼭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용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당연한 말보다는 조금 자기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회사에 공헌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명료하게 언급을 한다든지 놓쳤던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의 색깔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역시도 고민하는 거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만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저다운 색깔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발음도 명확하고 목소리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고 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자연스럽게 저답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겠다. 그걸 이제 스토리로 전달하는 부분을 가지고요.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깔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 닉네임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이런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공이 불만족한 학생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전공을 바깥으로 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서 1+1 전략을 쓰라고 합니다. 왜 제가 1+1 전략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잘하면 취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강점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사람들보다 잘하는 어떤 역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만에 한 명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은 수준이 도찐개찐이에요. 조금 더 낮고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에 한 명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도찐개찐이다 보니까
1 플러스 1이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상품을 고를 때도 압도적으로 이제 뛰어난 것들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선호하지만 가격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만 비슷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 끼워 팔기에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볼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간에 전공을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넣으면서 나머지 여기에 언어나 시사나 영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문화나 스피치나 여러분 특정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면 오 잘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필하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제가 이제 들었던 사례인데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사의 직원보다 더 빨리 답변을 주는 고객이 있었답니다. 닉네임이 딸기공주라는 닉네임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주면 더 답변을 더 빨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면접을 왔어요. 제가 딸기공주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면접관들이 다 아는 거예요. 혹시 그 홈페이지에 항상 오시는 딸기공주님? 이렇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합격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기업에 대한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평소에 좀 열의와 열정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워낙 유명해져서요. 거의 국민 모두가 아는 앱이 되긴 했지만요. 자 보시면 2013년도에요. 이때는 거의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이분이 이제 병원 마케팅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배달민족을 한번 쓰고 너무 변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 앱이 너무 좋다라고 홍보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으로 검색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검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을 검색하니까 자기들보다 이 사람들 이분이 올려놓은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 회사에 마케팅 업무를 해주실 수 없는지 해서 스카웃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의와 열정을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도로공사에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요. 사실 뭐 한두 군데 가는 것도 어려울 건데 도로공사의 100군데 지사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 면접에서 그런 열정을 밝히니까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열의와 열정을 좀 보이고 있는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띠에 이인재 씨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엄치나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아주 엘리트로 나가시던 분인데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칼라는 머리만 쓰다 보니까 이게 좀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블랙 칼라라고 하잖아요. 노동만 하면 좀 대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하고 이 블랙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가 합쳐서 브라운 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거꾼 사업을 서울의 북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은 이제 아띠가 들어간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직업을 만드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똘끼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쿠터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유럽 여행을 하는 유럽을 횡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랑 둘이서 다 큰 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위로하고 싶어서 또 책으로 쓰고 또 강연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이 류광현이라는 분이었었는데요. 청춘판에 박힌 틀을 깨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영어도 못하시고 돈도 없어가지고요. 100만 원을 들고 아르헨티나를 갔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한국인 CEO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와 사장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결단을 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러면서 추임새를 계속 넣으면서 계속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누가 그런 반응을 요즘 합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안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갈 데 없느냐라고 하니까 갈 데 없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일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시켰으니까 또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또 돈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아르헨티나의 다른 사장님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또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가게 되고 또 인근의 브라질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354일을 100만원 가지고 여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1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돈을 벌어서 오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특수한 사례가 이렇게 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졌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뷰카 시대라고 하거든요.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지나치게 이제 스펙과 공부만 해온 사람들을 변화된 시기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화된 학습과 경험.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공부하고 몰입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기업들이 높이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 틀에만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대로 기본은 하시되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을 해서 여러분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도 강조하지만 절대 취업과 진로는 강의 듣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온몸으로 실천하시고 행동하셔서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서 어떻게 문의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네트워킹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 성심성의껏 질문하시면 다 누구라도 답변을 다 하거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맹렬히 유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어도 제가 답변 다 드릴 테니까요. 겁내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